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지금 세상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는 사실상 각하냐 기각이냐 이 둘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인용은 물 건너갔습니다.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엄청난 업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내란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난관은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사 귀환을 꿈꿀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지금부터가 깜깜한 밤중에 첩첩산중 가운데 고립된 형국입니다. 그가 귀환한다고 해도 왕의 귀환같이 세상을 평정하는 게 아니라 군인은 땅에 떨어져 영이 쓰지 않는 아주 곤경한 통치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은 제가 이번 주말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미뤄놨던 숙제를 어제 또 하나 해결했습니다. 언론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 차이는 정적수 차이가 있습니다. 총리 자격의 탄핵 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의 탄핵 심판은 그 요건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바, 그렇다면 국회 정족수가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 그러니까 해설집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절차적 하자로 각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예상하는 언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고일시는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에 그 즉시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합니다. 한덕수를 탄핵소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고 계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내란 부분과 쟁점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됐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사건을 24일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예견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인 3월 28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에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죠.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령이 사실상 가시화된 뒤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각하 의견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왜일까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보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식이 내세운 정적수 151명, 그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가장 주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즉 내란을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한덕수는 시종일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를 했고 군 동문회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재가 최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해서 벌어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민노총이 또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민노총이 20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노총은 27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단위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빨리 잡는 것과 그리고 민노총의 파업 일정, 이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결국은 민노총은 노조 운동을 한다기보다 정치 운동을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현재로서 민노총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정의권을 가진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간부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한 소규모 파업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에도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일손을 놓고 광장으로 다 나와라. 뭐 국가를 전복이라도 해야만 속이 편하겠습니까?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 이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주요 논거는 셋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는 곧 내란이라는 등식은 이제 틀렸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군이죠.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둘째, 탄핵소추인 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다면 바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탄핵소추안의 동질성을 해쳐서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시민 강윤인 재판관이 헌법위반 5개 항목, 법률위반 8개 항목을 헌법위반 2개로 줄여달라 이렇게 권성동 소추단장에게 요구를 하자 이 국회 소추단장, 법사위원장이었죠. 이 권성동이 여기에 응해서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결 없이 탄핵소추안을 변경한 전례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들을 찾아보니 상당수 학자들은 당시 탄핵소추안 변경은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아주 부수적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 재의결 없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각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절차적 잘못이 문제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강일훈 재판장의 요구사항 그런 절차적 잘못이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잘못에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 측은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칫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위반으로 구성해서 말하자면 내란죄 승리과 상관없이 이 내란 행위만으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내란죄를 드러내고 내란 행위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들에게 권유한 바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말을 응격결에 해버렸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처리한 셈이라며 국회의 새로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제 의결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는 더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우원식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107명만이 참가를 해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불가능해지자 애초에 개표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다시 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결국 204사람의 찬성으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표결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헌법학자들, 법률 전문가들이 그건 부결이지 표결 불성립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회기안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가결을 한 것이라면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역시 각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경신을 해서 동일회기 재발의는 피했다고 합니다. 그게 동일회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어떻든 따라서 지금 가장 강력한 각하 의견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탄핵소추안의 변경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 문제가 새삼 부각이 되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각하 청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국회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처리를 불허하고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각보다는 각하를 기다린 것은 굳이 탄핵소추 사유의 부당함을 따지기보다는 탄핵 심판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각하가 서로 상처를 줄이며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사유가 있다면 본안을 심사하기 전에 당연히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정치판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뒤에 누가 언제 마치 준비해 놓은 듯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 같은 사람은 일찍이 했는데 요즘 신문을 보니까 사내 칼럼 같은 데서 가끔 등장을 합니다. 누가 언제 마치 준비해 놓은 듯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느냐. 이 내란죄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해제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거의 모든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삽시간에 모든 신문이 기사는 말할 것도 없이 사설과 사내 칼럼들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 앵커멘트와 기자들의 리포터 그리고 해설가 주로 변호사들이 등장하는 평론가들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을 한 용어였습니다. 내란이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당시에 변호사들이 90%가 내란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과연 내란죄 프레임을 맨 처음 들고 나온 자는 누구일까요? 솔직히 저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그 뒤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하면 내란 선전자로 처벌하겠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러면서 내란죄 공범으로 몰았습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44페이지 분량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라는 용어는 무려 15번이나 담겨 있습니다. 그 15번 담겼던 내란죄라는 용어는 누가 고집을 한 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준비를 한 멘트입니까? 언론에 나온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 작성을 총괄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내란죄라는 용어를 굳이 넣은 것이다. 그런데 유무죄를 따지다 보면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내란죄 처리라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과연 그런데 그것이 김용민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김용민이 실리를 챙기기보다 강공을 부리다가 불필요한 악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말을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직후에
실수로 내란에다가 죄를 붙인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1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할 일이고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만 빨리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니까 이 진두지휘를 이재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된 비유가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에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칼을 들고 가족을 해치려했다고 적을 것을 실수로 폭행죄 저질렀다고 쓸 수 있지 않나. 이걸 비유라고 하는 겁니까? 하필이면 가족이 칼을 들고 설친다. 예를 들 게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상한 비유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김용민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에 선고일 지정 신청을 넣자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선고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선고일 지정 신청을 통해 광장의 절박함과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탄핵 찬성파들은 집회를 신고를 할 때 10만 명이 모인다 이렇게 신고하고 모이기로는 1000명도 모이지 않은 예가 있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모인다고 신고를 하고는 기껏 300여 명이 모였고 길을 다 막아놓고 의자까지 다 놓아뒀는데 바로 덕성이대 앞에 말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는 한 150명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초조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는 3월 26일 거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 결정이 나서 60일 뒤에 이른바 단기 대선이 확정이 됐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마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상상해서나 가능한 허망한 꿈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비선거권 박탈령, 그러니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죠. 그 비선거권 박탈령이 파기가 되고 무죄를 받거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이 변경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인섭의 알선 수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김인섭의 범죄 사실 중에는 백인동 땅 토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올리는 것은 김인섭의 청탁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두 번째로 위헌법률 재청 신청을 또 넣었죠. 그 뉴스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은 절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조함이 이틀 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 계속 늦어지자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인용이 필요한 재판관 6명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로 보이면서 이제 인용보다는 각 하나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TV 화면으로 보는 이재명의 표정은 제가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정말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9일 이재명은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상목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길 바란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하는 최상목이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한다 고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재명은 러시아제 총기로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첩보가 있다면서 위도 안쪽에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 나온 경호 요원도 보였습니다. 우선 이 말은 사실일까요? 최상목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그러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직접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엉터리입니다. 형법총론을 조금만 공부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이른바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총론 교과서 그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의 경우 눈앞에서 벌어지는 절도행위나 강도행위, 아닌 말로 혹은 성폭력 범죄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닌 법관이 판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범죄, 예컨대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현행범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상목은 지금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는 권한 대행으로 내란, 외환죄가 아니라면 소추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까지 받는 최상목을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법을 무엇으로 배운 것입니까? 결국 이재명의 이 주장은 오히려 정치 선동이자 아닌 말로 폭력을 교사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교사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짙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등달아 한마디를 했더군요. 그는 최상목이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앞이죠.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그 경복궁 광화문 바로 앞이 말입니다. 그 앞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으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위치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최 대행께서 들을 수 있는 글이다. 지금 최 대행이 하는 행동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해 부역을 하는 것.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정당인, 가장 의원수가 많은 정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 정도라면 이 내란 수괴라고 부를 때 왜 내란 수괴가 되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최상목 권한대행 집무실이 민주당의 광화문 농성장 인근이라는 점을 알려서 지지자들에게 체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조폭들이 나서는 급박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마흔역을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도 없이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하고 현행범 체포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사적 보복을 부추긴 것이다. 어떻든 초조한 이재명의 입은 이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에 대한 암살 위협 제보가 들어왔다며 외부 공개 일정을 축소를 하고 경호 인력도 늘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경호 인력을 내보내고 사실 경호 인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19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농성장에서 최상목을 향해 현행범 체포라는 말로 급박을 하면서 폭력배들이라서는 말인 몸조심하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이 본인이 천박함과 함께 하루하루 조여오는 사법의 거물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데서 오는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자신들이 내건 내란죄 프레임이 아주 의외로 쉽게 먹혀들자 솔직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된 후에, 그러니까 204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가 된 뒤에 한동안 대역 공격을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자신이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으로 비치고자 우클릭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곧 파면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내년 3월 대선이냐 4월 대선이냐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죠. 심지어 자신은 진보 좌파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는 아주 기막힌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나 그리고 부부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등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중도로 외인을 넓히려는 노력이 일환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료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탄핵 찬성 의견에 지금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죠. 그러자 한 달이 넘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자 만장일치 인용 결정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인용 결정 운운한 사람은 극좌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내란죄 프레임을 만든 결정적 증거였던 곽종건 정은의 증거 능력을 깬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야? 내보고 양심선을 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내란죄를 엮어버리겠대. 난 가정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이 그대로 폭로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평의가 시작됐는데 증거관계가 인용결정을 끌어낼 수 없도록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이 안 된 시점에 녹음이 된 바로 그 파일에서 곽종건은 20년 지기라는 친구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윤석열을 내란죄로 몰아갔던 곽종건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그 증언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론 제기도 하지 못한 채 응거주춤 판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이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이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용어지만 한마 쓰겠습니다. 이른바 양아치들이 쓰는 폭언을 쓰고 있는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을 선동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야만 국가로 만든 결정적인 망언이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거대 야당 대표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다. 원희룡은 조폭식 협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심지어 한동훈도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서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발언 수위가 높아진 건 찾아보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육군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여 개를 구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을 하면서 그걸 여기에다 끌고 왔습니다.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 영현백을 사용하려고 영현백을 구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군은 이 영현백 구매는 2022년 합참의 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었던 수량으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의 불안감은 지금 하루하루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영배 이미선의 퇴임까지 앞으로 남은 28일 정도, 이 28일 안에 자기들이 추천한 마흔역을 임명을 해서 짧은 변론 갱신 기회를 거쳐 심리에 투입을 함으로써 탄핵에 필요한 정직수인 재판관 6명을 확보하겠다. 바로 그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5일 뒤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비선거권 박탈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날로부터 민주당은 와해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19일 밤늦게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거나 혹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탄핵이 된다고 마흔역 후보자가 임명이 되겠느냐 하는 등 신중론만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경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소추 발의가 됩니다. 그 경우에 민주당이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죠. 어쨌든 이 나라의 운이 닿지 않았다면 보수 재건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